요거는 우리가 뭐 그렇게 이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운영체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는 겸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컴퓨터는 원래는 이랬습니다. 폰 노이만 구조는 이렇게 됐죠. CPU가 있고 CPU를 다른 말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어요. 메인 메모리. 그리고 CPU와 메모리 사이를 연결하는 버스가 있다. 그렇죠? 연결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I/O 장치도 있지만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게 우리가 컴퓨터 구조인데 컴퓨터 구조는 이런 구조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또 다른 구조도 있는데 여기 지금 다른 구조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첫째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멀티 프로세서. 아까 프로세서라는 말은 이미 했죠. 말 그대로 뭐냐니까 프로세서가 멀티, 여러 개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얘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니까 메모리는 아까하고 똑같은데 CPU가 다중 여러 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메모리는 하나인데 여기 CPU가 지금은 3개만 그렸는데 더 있을 수도 있겠어요. 4개, 5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PU 혹은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니까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말로는 CPU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병렬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병렬 시스템, 영어로 패럴렐 시스템이라 이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강결합 시스템, tightly coupled, 강하게 결합되었다. 이 그림을 보면 하나의 메모리에 CPU가 다 붙어 있으니까 강하게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강하게 tightly coupled 시스템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었을까? 메모리에 CPU가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여러 개를 달면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이런 장점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퍼포먼스. CPU는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계산하는 일꾼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있으면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뭐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하는데 CPU가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여러 개 있으면 한 번에 더 많은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성능 향상을 위한 것이 한 가지 목표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는 뭐냐니까 비용 면에서 우리가 컴퓨터는 빠를수록 좋겠죠. 빠를수록 좋은데 하나의 강한 CPU를 두는 것보다는 좀 싸지만은 여러 개를 두는 게 전체적인 비용으로 보면은 더 쌉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CPU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직접 사보진 않았을 텐데 보통은 이래요. 강한 CPU를 하나 사는 그 비용하고 그것보다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꽤 그거 한 절반 수준 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성능은 절반인데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싼 게 일반적입니다. 하드디스크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굉장히 고용량 하나짜리보다는 그것보다 절반인 것짜리 보면은 시장에서 보면은 가격도 절반인가 아니고 한 10분의 1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적에 이거 강한 하나를 사가지고 컴퓨터를 만드는 것보다는 조금 약한 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성능을 높이는 게 더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비용이 절감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 번째는 reliability, 뭐죠?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아까 이런 시스템에서는 어찌 되나요? 만일에 얘가 고장나면 어찌 되죠?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시스템에서는 얘가 고장나면 어찌 되나요?
나머지 두 놈은 여전히 동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CPU가 여전히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reliability, 신뢰도 면에서 이런 방식이 훨씬 낫다라는 거지. 이런 거를 우리는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 다른 말로 parallel 혹은 tightly coupled 시스템 이렇게 부르는데, 당연히 CPU가 하나인 때 들어있는 OS하고 CPU가 여러 개 들어있을 적에 OS는 달라야 되겠죠. CPU가 하나일 적에는 생각해야 될 게 단순한데, 여러 개 있으면은 아까 CPU 스케줄링 할 적에, 아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프로그램이 여기 하나, 둘, 세 개가 있다면 아까는 CPU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 중에 뭐를 실행할 건가 이리 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세 개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얘는 요거 실행하고 얘는 요거 하고 얘는 요거 하고 달라요. 스케줄링이 달라요. 만일에 5개가 있다면은 얘는 요 중에 어떤 거를 처리하도록 할까? 얘는 어떤 걸 하도록 할까? 달라진다라는 거죠. 스케줄링 하나만 하더라도. 그래서 당연히 싱글 CPU가 있는 거하고 멀티플 CPU가 있는 거하고 OS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OS를 우리는 멀티 프로세서 OS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고등 운영 체제고 우리가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마 또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부에서는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을 텐데, 그러나 뭐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눅스 이런 것들 멀티 프로세서를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리눅스 OS 같은 거 합니다. 리눅스도. 그래서 여러 개의 CPU가 들어있을 적에 우리가 리눅스를 깔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운영체제가 있냐니까,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적에 이런 방식도 있는데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그려볼까요?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컴퓨터를 만들고 싶은 게 우리의 꿈인데, 강한 컴퓨터를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CPU하고 메모리가 있죠. 그 사이에 버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컴퓨터예요. 그렇죠? CPU고 메모리입니다. 또 CPU하고 메모리입니다. 또 CPU하고 메모리입니다. 요 놈들을 우리가 어떤 통신망으로 연결해 볼까요? 랜이 뭐지? 근거리 통신망이죠. 예를 들어서 랜으로 연결합니다. 요 그림에서는 아까 요 그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CPU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렇죠? 아까는 메모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죠. 이번에는 메모리가 몇 개입니까? 3개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 적에 저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구나. 당연히 이렇게 하면 CPU가 3개니까, 그리고 얘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랜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다란 작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작업이 있다고 합시다. 일기예보 작업이라면 한국의 일기예보면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는 어떻고 경기도는 어떻고 전라도는 어떻고 뭐 이런 거 계산할 적에 이런 거를 CPU가 하나라면 한 CPU가 이거 다 계산해야 되니까 계산량이 많겠죠.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경우에는 경상도 쪽은 요한테 맡기고 전라도는 여기, 경기도는 여기 맡기고, 근데 일기라고 하는 게 요 지방의 일기가 요 지방 일기하고도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기라고 하는 게 전혀 독립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들이 서로 간에 계산하면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야, 이쪽 경상도가 이러니까 너거는 어떻고 너거는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분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디스트리뷰티드, 흩어져 있다라는 거지.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우리는 다른 말로 멀티 컴퓨터 시스템. 요 하나하나가 컴퓨터잖아요. CPU 메모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멀티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아까는 타이틀리 카플드인데 이번에는 아까는 메인 메모리를 서로 공유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메인 메모리는 서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의 랜상에서 느슨하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는 루슬리 카플드, 소결합 시스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다시 똑같이 이야기입니다. 아까는 싱글 CPU가 있는 경우에 OS를 우리가 배웠는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OS는 어때야 될까? 여기도 각각 OS가 들어있겠죠. OS. 여기 있는 OS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거는 요 자체로는 하나의 컴퓨터이지만은 얘가 하는 일은 얘들하고 아무 연관 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일을 얘들이 나누어서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 서로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콤몬 고울을 향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OS는 서로 저기 있는 싱글 CPU만 있는 경우 OS하고는 달라야 되겠지. 서로 간에 야 나는 이쪽 일을 할게, 니는 이쪽 해라 뭐 하면서 서로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OS는 또 저기하고 달라야 될 겁니다. 이런 OS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니까 분산 운영체제라고 부릅니다. Distributed Operating System. 역시나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지면 당연히 이런 구성을 위한 OS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거를 지원하는 OS를 우리는 Distributed OS라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방금 말한 요 두 가지 멀티프로세서 시스템하고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은 각각 목적이 똑같아요. 뭐냐니까 강한 컴퓨터, 성능이 좋다는 건 빨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용을 절감, 이렇게 해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신뢰성, 여기도 노드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 두 놈은 동작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습니다. 아까 요 놈하고 똑같이. 얘들은 목적이 사실은 요거나 구현 방식이 다른 거지 목적은 다 똑같은 거지. 세 번째, 실시간 시스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실시간, 리얼이 뭐지? 실제라는 뜻이에요. 실제 시간. 실제 시간. 무슨 말일까?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계산을 컴퓨터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이 어떤 시간 내에 반드시 끝나야 되는 시스템을 우리는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요걸 가지고 우리 뭐 C나 자바 프로그램 많이 짜봤는데 컴파일을 한다고 합시다. 컴파일이 뭐지? 하이 레벨 랭귀지를 기계어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변환하는 속도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또는 어느 정도 빨리 변환되면 좋습니까? 우리는 그 경우에는 빠를수록 좋아요. 그렇죠? 컴파일은 그냥 빨리 되면 좋지. 그러나 단순하게 빨리 되면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시간 시스템은 이런 이야기예요. 빨리 되면 좋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실시간 시스템은 컴파일이 반드시 뭐 몇 미리세컨드 내에 끝나야 된다. 아예 시간을 딱 주는 거라 10미리세컨드 안에는 끝나야 된다. 100미리세컨드 안에는 끝나야 된다. 그런 시간 제약 영어로 데드라인이라고 합니다. 데드라인 뭐죠? 죽은 선이니까 이 선을 넘어가면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컴파일을 시켰는데 그 시간 내에 반드시 끝나야지 되는 시스템. 만일에 그 시간이 지나서 계산이 끝나면은 그거는 실패한 계산으로 보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실시간 시스템일까? 내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실시간일 것 같아. 자동차에 요새 내비게이션 많이 달잖아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교차로라고 합시다. 내가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결정이 나야 돼요. 만일에 이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나는 차가 한참 가가지고 이미 왼쪽으로 갈 시간 지났는데 여기 왔는데 왼쪽으로 가세요. 이러면은 이 내비게이션은 쓸 데가 없다. 그렇죠? 왜냐니까 내가 이미 지나갔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계산을 언제까지 끝내줘야 되냐니까 내가 이 교차로 통과하는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 전까지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때까지는 계산을 끝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타이트한 어떤 시간 제약이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실시간 시스템, 영어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단순하게 빨라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시간 내에 계산이 끝나줘야 된다라는 거지. 실시간 시스템은 그러면 어디에 많이 사용될까요? 주로 공장 자동화. 공장에 들어가 보면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고 여기서 용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로봇 팔이 나와서 막 용접도 하고 하는데 이게 차가 오는 속도, 용접하는 속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시간 내에 딱 끝나주지 않으면은 공장이 엉망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반드시 이 시간 내에 끝나줘야 되는 그런 시간 제약이 있겠어요. 그래서 공장 자동화, 영어로 factory automation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가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 또 대부분의 군사 목적, 미사일을 쏘는데 예를 들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 뭐죠? 미사일 잡는 미사일. 그래서 상대방 적군들이 미사일을 보내오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여기서 충돌해서 미사일을 충돌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 계산이 언제까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끝내야 됩니다. 만일에 계산을 다 끝났는데 이미 여기 오면 어찌 되나요? 그 계산은 안 한 계산하고 똑같은 거지. 왜냐니까 계산이 끝났는데 이미 상대방 미사일이 우리 진지에 떨어지면 끝장인 거지. 그래서 군사 목적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적에 실시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 내에는 계산이 끝내줘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항공, 우주 이런 분야도 마찬가지겠다. 그렇죠? 우리가 우주 쏠 적에 카운트다운 이런 거 하는데 그 계산이 언제까지는 끝나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겠지. 이런 걸 우리가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하고 당연히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는 또 따로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얼타임 OS라고 하는데 줄여서 RTOS라고 이야기해요. RTOS. 그래서 실시간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산이 요 시간 내에는 끝나야 된다. 안 그러면 계산 안 하면 못하다 하는 이런 게 있는 이런 시스템을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OS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OS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타임 쉐어링 시스템은 요거 조금 실행하다가 요거 실행하다가 이거 실행하다가 다시 이거 실행하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죠. 만일에 우리가 이번 작업이 3초 내에 꼭 끝나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OS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이번 작업을 쭉 지켜보다가 얘가 도저히 3초 내에 못 끝날 것 같으면 어찌해야 되나요? 1번, 3번을 좀 희생시키고 왜냐니까 얘들은 바쁘지 않으니까 1번, 3번에 가는 시간을 어디에 더 투자해야 될까? 2번에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라. 요 OS가 감시를 하면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리얼타임 OS는 우리가 보통 보는 OS하고는 또 달라야 될 거예요. 그런 운영체제를 RTOS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컴퓨터
역사를 보면서 OS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배웠는데 요 OS는 주로 싱글 프로세서, CPU 하나에 메모리 하나인 이런 시스템을 겨냥한 거고, 그러나 그러면 타임 쉐어링 시스템만으로 족한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고등 컴퓨터 구조가 나타나면서 이런 고등 운영체제도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런 고등 운영체제 자체는 뭐 이번 학기에 우리 강의 주제는 아닙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서론이니까 또 넘어가도록 할까요? 오늘은 아마 요거까지만 이야기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주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인터럽터 기반 시스템. 인터럽터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지는 않죠. 컴퓨터 구조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컴퓨터 구조에서. 인터럽터가 뭐지? 우리말로는 보통 가로채기라고 하는데, 가로채기. 가로챈다라는 말은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걸 다 가로채고 내 거를 하는 거. 이런 거를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자, 어쨌든 컴퓨터 구조에서도 배웠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인터럽터 기반 시스템. OS하고 인터럽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한번 보죠. 여기 보니까 현대 운영체제는 전부 다 인터럽터 기반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터럽터 기반 시스템. 그래서 갑자기 인터럽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컴퓨터는 이런 원리입니다. 프로세서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메인 메모리겠죠. 그리고 보통 보조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PC 같으면 하드디스크일 거고, 하드디스크.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는 보통 플래시 메모리가 요 하드디스크 역할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하드디스크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니까 OS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외에도 뭐 아래 한글도 들어있고 MS 워드도 들어있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들어있고 또 게임도 들어있겠죠. 뭐 그 외에도 많이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있죠. 처음에 파워를 딱 키면은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메인 메모리 안에는 다 비워져 있고 롬 코드가 먼저 동작을 합니다. 롬 안에 붓스트랩 로더라고 하는 거 있다. 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처음 파워를 딱 키면은 CPU는 요 롬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는데 요 롬에 있는 붓스트랩 로더는 어떤 역할을 하냐니까 하드디스크를 뒤져가지고 여기 있는 OS를 어디로 들고 오나요? 메인 메모리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OS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요거를 우리는 부팅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이야기했어요. 부팅. 일단 부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이 컴퓨터는 야생마가 아니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OS가 딱 제어를 하게 됩니다. 윈도우즈 같으면 바탕화면이 딱 나오겠지.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깜빡거릴 거예요. 자, 부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운영체제는 메모리에 딱 이 자리에서 상주하게 됩니다. 레지던트.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윈도우즈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일단 부팅이 끝나고 나면은 화면 모양이 이렇게 되죠. 모니터입니다. 화면에 아이콘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에 마우스 커서가 여기서 깜빡거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해가지고 OS는 이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OS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CPU도 아무 일도 안 하겠죠. 이러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요 마우스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해 가지고 여기 한번 그림 그려 볼까요? 여기 지금 마우스가 있는데 마우스를 우리가 움직이면은 이 마우스에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전기 신호가 CPU에 전기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기 인터럽터 선이 있는데 이 마우스가 바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여기에 인터럽터 선이라고 하는 곳으로 전기 신호가 가게 됩니다. 전기 신호가 가게 되면은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어디로 점프하게 됩니다. 컴퓨터 구조에서 배웠죠.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어디로 점프하는 거예요. 어디로 점프하냐니까 CPU는 요 전기 신호가 온 것을 보니까 마우스네. 마우스가 전기 신호를 보내왔네. 그러면은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OS 안에 보면은 마우스가 전기 신호를 보내왔을 적에 어떤 일을 해라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의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인 거지.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나요? 인터럽터가 일어나면은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루틴. 루틴은 프로그램 코드를 말해요. 코드. 인터럽터 서비스. 그래서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왔을 적에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전기 신호가 발생하고 그게 인터럽터예요. 인터럽터가 오면은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OS 안에 들어있는 마우스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코드가 들어있을까? 마우스가 움직이는 대로 요 모니터의 커서 화면을 옮기는 이런 루틴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게 마우스라고 할까요? 요거를 움직이면 화면에 있는 요 마우스 커서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니까 인터럽터가 걸려가지고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마우스를 어디로 들고 갔냐니까 여기에 들고 왔다고 합시다. 요게 HWP예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면은 역시나 인터럽터가 걸립니다. 다시 이리 오겠죠. 여기에 왔는데 여기에 어떤 코드가 들어있냐니까 더블 클릭이 되면은 이런 일을 해라라는 루틴이 역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은 지금 더블 클릭한 지점이 어디냐? 여기가 X고 여기가 Y 좌표인데 요 XY 좌표에 해당되는 아이콘이 HWP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마우스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 하드디스크를 뒤져가지고 하드디스크 안에 HWP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알아낸 다음에 얘를 메인 메모리로 가져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HWP 프로그램이 올라가는 거지. HWP 프로그램이 올라가면은 이제 바탕화면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모니터가 달라지면서 여기에 아래 한글 초기 화면이 딱 나오게 됩니다. 아래 한글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마우스인 경우에 그렇다고 했지만 마찬가지로 키보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키보드인 경우에도 우리가 키보드에 어떤 키라도 누르면 여기서 전기 신호가 가가지고 그러면 CPU는 지금 하던 일을 중지하고 어디로 가냐니까 OS 안에 보면은 키보드에 인터럽터 서비스 루틴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또 점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니까 OS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코드가 OS라고 하는 게 결국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여러 개의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코드, OS 안에 들어있는 코드는 언제 작동하냐니까
인터럽트가 걸려왔을 적에 작동을 한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인터럽트는 언제 걸리나요? 마우스를 움직이든지 키보드를 두드리든지 이럴 적에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거지. 그럼 OS 안에 있는 해당 루틴이 동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일에 더블 클릭했는데 마우스를 더블 클릭했는데 그 위치가 HWP라면은 HWP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는 거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OS 안에 있는 루틴이 또 어떻게 실행될까? 계속 실행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요 부분부터 이야기할까요? 하드웨어 인터럽터. 하드웨어는 이런 마우스나 키보드를 하드웨어라고 부르는데 이런 마우스나 키보드가 움직이거나 혹은 타이핑을 하면은 인터럽트가 발생되고 인터럽트가 발생되면 운영체제 내에 특정 코드 아까 ISR이라고 했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됩니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CPU는 대기하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의해서 실행된다. 그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 인터럽트가 하드웨어밖에 없는가?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어떤 인터럽트가 있냐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도 있습니다. 이 인터럽트는 뭐냐니까 우리가 컴퓨터 구조 때 명령들을 몇 가지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셈블리어 배웠잖아요. 더하는 어셈블리어 뭡니까? add죠. 그렇죠? add. 빼는 어셈블리 명령 뭡니까? serve. 또 자료를 옮기는 명령 뭡니까? move라든지 아니면 load register 뭐 이런 명령이 있었어요. 이런 명령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명령도 있습니다. 뭐 SWI 이런 명령은 뭐냐니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는 말입니다.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니까 이 명령이 실행되면은 이 add 명령이 실행되면은 레지스터에 있는 내용이 서로 더해지지만은 이 SWI라는 명령이 실행되면은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예요. 인터럽트가. 그러니까 원래 인터럽트는 하드웨어가 거는 게 인터럽트인데 특이하게 명령어 중에서 이런 명령을 실행하면은 또 인터럽트가 저절로 걸리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ARM CPU 같으면 SWI라는 이런 명령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펜티움 계통의 명령은 in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뭐의 약자냐니까 인터럽트의 약자예요. int라는 명령이 있어가지고 이 명령을 실행하면은 내부적으로 꼭 외부에서 전기 신호가 온 것처럼 그렇게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래서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HWP 프로그램이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면 이제 얘가 실행되겠죠. 쭉 실행되다가 예를 들어서 얘가 HWP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다가 어떤 내용을 여기 있는 어떤 내용을 읽어오고 싶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memo.hwp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어오고 싶다고 합시다. 읽어오고 싶을 적에 이런 읽어오는 명령은 어떤 식으로 읽어오게 되냐니까 하드디스크를 읽어오는 루틴이 어디에 들어있냐니까 OS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배우겠지만은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을 HWP 프로그램이 직접 읽어오는 건 아닙니다.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은 누가 읽어오냐니까 OS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일련 코드가 있어요. 그것도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HWP 프로그램이 하드디스크 내용을 읽으려면은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겁니다.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면은
얘가 여기서 어디로 가냐니까 마치 인터럽트가 걸린 것처럼 여기서 요 루틴으로 점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OS 안에 들어있는 요 코드가 실행되면서 여기 있는 파일을 읽어오는 거죠. 요거를 읽어가지고 여기 들고 오겠다, 그렇죠? 다 읽고 나면은 다시 원래 HWP 프로그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만일에 하드디스크 읽어드리는 부분을 HWP 코드 안에 넣어둔다면은 하드디스크 파일 읽는 프로그램이 그러면 그런 코드가 HWP 안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게임 안에도 들어있어야 되고 뭐 데이터베이스 그리 되면 너무 중복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보통 그런 것 코드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파일을 읽든지 혹은 쓰든지 하는 그런 코드는 일반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게 아니고 OS 안에 프로그램에 들어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중복이 안 되도록. 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제목이 인터럽트 기반 시스템인데 여기 OS 안에 들어있는 요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려면은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트에 의해서 얘가 실행되기도 하고 혹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에 의해서도 실행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프로그램 HWP가 실행되면서 얘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 안에 들어있는 특정 코드가 실행되겠죠. ISR이 실행돼요. 얘가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어디로 오나요? 다시 HWP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 운영체제는 인터럽트 기반 시스템이에요. OS 안에 코드가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 아까 마우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하드디스크 파일 읽어드리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또 뭐 랜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또 스피커 가동을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 여러 가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들이 OS 안에 들어있는데 요 OS 안에 코드는 언제 실행되냐니까 인터럽트를 통해서 실행된다라는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죠? 앞에로 돌아가 볼까? 현대 운영 체제는 인터럽트 기반 시스템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자, 그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그래서 운영 체제는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파워 온을 하고 부팅하더라도 그러면 OS가 메모리 안에 있기는 있지만은 평소에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OS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언제 OS 안에 코드가 실행되냐니까 인터럽트가 걸려오면 실행됩니다. 인터럽트는 언제 하냐니까 마우스나 키보드나 이런 거를 하면은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때 OS 안에 들어있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런 HWP 같은 보통 사용자 프로그램도 얘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SWI라는 이런 명령을 실행하면은 또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여기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인터럽트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내부 인터럽트, 영어로 인터널 인터럽트라고 하는 건데 요거에 의해서도 실행이 됩니다. 내부 인터럽트의 대표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는데 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I는 5, 또 J는 0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다가 I는 I 나누기 J. 자, 어떤 C 프로그램을 짰는데 코드가 이렇다고 합시다. I는 5고 J는 0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갔고 I를 J로 나눈 값을 I에 할당해요. 5에서 0을 나누면은 값이 얼마인가요? 5에서 0을 나누면 값이 얼마지? 무한대죠. 이건 값이 없어요.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요 I 안에 값을 저장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여기에 값을 저장할 수 없으면 이 밑으로 코드가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진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 보자. CPU가 프로그램을 읽어와서 실행하는데 저기 있는 i는 5 넣어라 됐고 j는 0 넣어라 까지는 잘 됐는데 5를 0으로 나누어라. 이걸 실행하려고 하면은 실행할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니까 저장이 안 되잖아. 5를 0으로 나누면 값이 무한대인데 그 값을 어떻게 저장하겠어요? 무한대라는 값을.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CPU는 5를 0으로 나눈다. 못 나누기 때문에 얘는 내부적으로 인터럽트가 일어난 걸로 생각해가지고 OS 안에 보면은 이런 루틴도 들어있어요. divide by 0. 무슨 말인가요? 0으로 나눈서면은 요 코드가 실행되도록, 이 코드가 실행되도록. 여러분들이 OS 설계자라면은 0으로 나누는 시도가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일 쉬운 방법은 0으로 나누는 시도를 하면은 그 프로그램을 종료시키는 게 옳을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 밑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 OS 안에는 보통 divide by zero를 처리하는 interrupt 서비스 루틴이 있는데 보통은 여기 코드는 뭐가 적혀 있냐니까 잘못된 시도를 한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제로 종료시키도록. 대표적인 게 그래서 아까 divide by zero라는 요 루틴은 어디 들어있냐니까 OS 안에 들어있는데 OS 안에 들어있는 얘가 언제 작동하냐니까 0으로 나누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내부 인터럽트라고 하는데 내부 인터럽트에 의해서 동작한다는 거지. 당연히 ISR이 종료되면은 원래 대기 상태 또는 사용자 프로그램으로 복귀하죠. 이 슬라이드의 제목이 인터럽터 기반 운영체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운영체제는 인터럽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메인 메모리에 OS가 있는데 OS는 여러 가지 코드들의 모음이에요. 이 코드들은 언제 작동하냐니까 보통 때는 작동 안 하다가 인터럽터가 걸려오면 작동을 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인터럽터는 언제 인터럽터는 발생하는가? 하드웨어적인 인터럽터도 있을 수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터도 있을 수 있고 0으로 나누는 것처럼 내부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인터럽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터럽터 기반 운영체제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럽터 기반 운영체제라고 하는 건 그림 참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까지 이야기하면은 대략 맞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 OS가 있고 OS 안에는 여러 가지 코드가 들어있어요. 다른 색깔로 적어볼까요? OS 안에는 이런 루틴, 저런 루틴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OS 안에 있는 코드는 보통 때는 실행이 안 돼요. 보통 때는 실행이 안 되다가 여기 유저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게 HWP일 수도 있겠고 게임일 수도 있겠고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유저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다가 얘가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나 프린터나 뭐 이런 걸 사용하고 싶다라면은 하드디스크나 프린터는 누가 동작시키냐니까 OS가 동작시키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면은 여기서 인터럽트가 걸렸으니까 인터럽트 서비스하는 루틴으로 점프하겠죠. 그래갖고 여기서 프린터를 가동시켜요. 프린터 가동이 끝나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그래갖고 다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이번에는 하드디스크를 읽고 싶다 하면 또다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어요. 이번에는 하드디스크를 구동하는 일이 가겠죠. 그렇죠? 일이 가가지고 얘가 실행되는 거예요.
얘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시간이고 이게 유저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요 유저 프로그램 요 부분이 실행되겠죠.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좀 있다가 얘가 어떤 서비스 프린터를 사용하고 싶다든지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싶다든지 할 적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OS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OS 안으로. 그래갖고 요게 프린터 사용하는 루틴이 되는 거. 프린터 사용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인 거지.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프로그램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쭉 하다가 이번에는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하드디스크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체는 OS 안에 있거든. 그럼 다시 요게 디스크 사용하는 ISR이에요. 그거는 OS 안에 있어요. 요거는 유저고. 예,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동작할 적에는 유저 영역이 메모리가 동작하다가 요리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교대로. 교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S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된다는 거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윈도우즈나 리눅스나 이런 OS들은 요 메모리 안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OS가 아무 일을 안 해요. 보통 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얘가 언제 일을 시작하냐니까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 장치를 만졌을 적에 마우스를 클릭하든지 키보드 엔터키를 쳤다든지 이러면은 전기 신호가 가가지고 얘가 인터럽트 걸리면서 OS 안에 있는 요 루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OS 안에 있는 루틴은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 두 번째, 유저 프로그램이 돌 적에도 쭉 실행되다가 얘가 하드디스크 파일을 읽어오고 싶다 이러면은 얘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걸어요. 그러면은 인터럽트가 걸렸으니까 일이 점프하겠죠. 그래갖고 거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고 그러면 하드디스크가 구동돼 갖고 해당 내용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있겠죠. 그게 끝나고 나면 또다시 유저로 돌아옵니다. 그게 아까 요 그림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OS 안에 있는 루틴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를 인터럽터 기반의 운영체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나요? 뭐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OS 내부를 좀 더 자세히 볼 기회가 한번 있을 텐데 그리 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은 OS 영역으로 갔다가 다시 유저 영역으로 왔다가 또 OS 영역으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 이해됐나요?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